이 정책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카테고리가 맞는 것들이 있어요. 겹치는 것들. 겹치는 거 10대 예예. 공약 예. 중심으로 봤을 때 5개 카테고리가 약간의 이제 부분들 여기 한 가지 더 붙이면 민주당에서는 세종시 음.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GTX 네. 이런 건설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요 시절을 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빼면 공약 이행률이 거의 40%에서 50% 사이예요. 우와. 할 자. 거다라고 저는 예. 봅니다. 더군다나 둘이 공약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것이 정책화될 것이고 그럼 빠르면 6월 말이나 7월 초에 정책화되겠죠. 네. 감자밭 감자빵과 함께하는 경제적 본능. 저는 서현미 아나운서고요. 자, 계엄 이후 반년이나 이어졌던 한국 경제가 이제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도 꽃길만 걸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차영주 ISET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5월 28일 수요일 아침 9시 30분인데요. 어제 EU 관세 유예 때문인지 기술주가 엄청 급등을 했더라고요. 등락이 앞으로 얼마나 될 것이냐. 왜냐면 우리가 하루만 잘 나왔다고 또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또 언제 뒤집을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어제 미국 기술주들이 다 급등을 했습니다. 소장님. 근데 우리가 이제 기술주들의 지표를 놓고 보면 기술주들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에 이제 포커싱이 될 게 아니라 과거에 이제 기술주들이 어떤 흐름들 최근 과거라고 한다면 최단 기간에 어떤 흐름들을 보였는가를 보게 된다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화됐었어요. 그러니까 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죠. 그 이제 공약에도 있었던 부분들인데 정말 이렇게 심하게 할 줄은 몰랐다라는 시장의 분위기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관세 부과를 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정말 무슨 갬블러들 게임하는 것처럼 저쪽에서 치고 나오면 더 치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관세를 단기간에 이렇게 부과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유권자들 소위 이제 미국 시민들의 오해가 하나 발생했다라고 저는 보는데 관세가 부과되면 누가 그걸 내죠? 결국 소비자가 다른 내는 겁니다. 소비자들의 예. 전가가 그렇죠. 되니까. 소비자들이 내는 건데 이게 관세 부과를 통해서 그 다른 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정책, 그러니까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의 리쇼어링 정책보다 다소 방향은 다르지만 음. 비슷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결국 관세를 부과하고 나니까 심지어 내가 그 아이한테 바비 인형 사주는 것을 $20 주고 샀던 걸 $30 줘야 되는 상황이고 음. 여러 가지 인제 특히 인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저가 상품들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니까 인제 유권자들이 인제 소위 시민들이 당황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위를 했다.'라고 봐요. 짧게 음. 언급드리면 그래서 주가가 빠졌다라고 봐요. 그러다 음.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생각보다 쪼끔 뭐 반응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관세를 유예를 시키거나 뭐 아니면 관세를 쪼끔 낮춰 주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음.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주가가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음. 빠졌던 게 저는 정상화 단계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오른 거죠. 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오른 거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죠. 그쵸. 그만큼 트럼프가 갖고 있는 정책적인 기조를 보면 그 거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17년에 나온 트럼프 네. 우리나라도 이제 번역본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는 거래를 즐긴다." 음. 그다음에 이번에 트럼프가 얘기했던 건 "난 선관세 후협상이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중국도 90일 또 유예했죠. 네. 그다음에 EU도 유예했죠. 그 이유로 이것을 연기한 것들을 보면 결국은 미국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우리가 인제 리카르도의 자유무역 이후에 자유무역을 훼손됐던 것들을 어느 정도는 낮춰줄 수 있는 음. 부분들로서 시장은 받아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정상화 단계로 돌아서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부분들 음. 특히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올라간다는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소위 말해서 관세 피해주라고 음. 묶였던 분들이 네. 많이 빠져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몇몇 안 돼요. 과연 조선주가 수혜냐라는 것은 좀 논외로 치긴 하겠습니다만 수혜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별로 그렇게 없는데 네. 피해로 보는 것들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죠? 빠졌던 것들에 대한 정상화라고 본다라면 음. 오히려 투자 아이디어를 어디로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기술주들이 올라가니까 기술주도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입장이 다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피해를 봤었을 것으로 보여졌던 업종, 네. 주식 이런 것들을 지금 트럼프 정책들의 기조를 보면서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 저는 어. 거기까지 좀 아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들은 비교적 저점에 있을 테니까 싸게 그렇죠.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예예. 절호의 기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뭐 유명한 뭐 월가의 인제 분들이 인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주식을 사라."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해가 뭐냐면 좋은 주식을 사라가 아니라 좋은 주식을 싸게 사라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좋은 주식 싸게 살 때는 역설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기가 안 좋아서 주가가 확 음. 빠지거나 그럴 때도 인제 좋은 주식은 빛을 발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외부적인 변수에 따라서 주가가 확 빠졌을 때 네. 그럴 때가 인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차라리 외부 변수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가 진짜 기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코로나 팬데믹 때 뭐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주가 퍼포먼스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땐 동학개미 운동에 이제 유동성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만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었죠. 그런 네. 부분들을 지금 저는 관세 피해주라고 여겼던 주식들 중에 네. 영업이익이 훼손되지 않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음. 우리가 이거야말로 진정한 역발상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음.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 아침까지 있었던 이슈였고요. 네. 우리나라 얘기도 일단 우선 해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것의 향방이 네. 다음 주에 달렸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 이제 예. 대통령 선거에 네. 달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경제는 6월 3일 이전과 6월 3일 이후로 나뉠 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새 정부가 인제 들어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제 우리 인제 사자성어로 인제 일신후일신 인제 우리가 새로운 부분들을 인제 나타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기존에 잘했었으면 그러니까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네. 우리나라 경제가 확 활성화되고 막 그랬었다라면 특별히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안타깝게도 조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2024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계엄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 소상공인들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인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주가 같은 것들이 글로벌 대비해서 많이 인제 바닥권에 좀 있었던 음. 안타까운 현상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오게 된다라면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새로운 모멘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지금은 이제 우리 녹화 기준으로 보면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그러니까 어떤 뭐 모르죠. 국민의힘이 네. 들어설지 민주당이 들어설지 또 다른 분이 대통령이 되실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분들이 지금 공약 내용들을 보면 뭐 한 10대 공약들을 이렇게 압축해서 보면 일성이 그거예요. 첫 번째가 경제 성장에 대한 음. 부분들이 있어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먼저 신경 쓰겠다라는 게 일성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음. 공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우리가 기대를 해도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놓고 본다라면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의 힘이 가장 강하죠. 이거는 뭐 우리가 정치공학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6월 바로 인제 6월 4 일부터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그 내용들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인제 그 인수인계 과정 없이 바로 정부가 형성이 되고 네. 그럼 이제 국무위원들이 인제 뽑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정책들이 나올 것들은 한 7월 정도면 올 가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책에 대한 일관성, 음. 방향성 이런 음.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요게 또 한 가지 시점을 놓고 보면 6월 말이면 이제 트럼프가 우리나라에게 유예를 준 90 일이 또 만료가 맞아요. 됩니다. 네. 그러면 어찌 됐든 관세가 우리가 두드려 맞은 상태이잖아요. 두드려 맞은 게 조금 완화가 될지 음. 그대로 갈지 우리가 인제 그 경제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네. 어떠한 거든지 간에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대로 확정이 돼야 극복 방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6월 달이 저는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고 그 변곡점의 방향은 희망적인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 희망이라는 것은 예. 뭐 우리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그리고 트럼프가 우리한테 관세를 계속 부과하든지 간에 음.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부 안 해서 성적이 나쁘게 나왔어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다음 공부 방향을 세우는 거지. 물론 뭐 좋으면 좋은 거지만 서로 나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희망적으로 보자. 우리가 너무 음. 지금 뭐 좀 어렵다라고 해서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지는 말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딱 직시할 때 우리는 그런 방법을 쓰잖아요. 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있어. 네. 그러면 일단 이거를 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속어법으로 가는 방법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근데 일단 트럼프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우리가 가진 불확실성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는 게 진짜 중요한데 네. 일단 우리는
6월 3 일이 도래하면 이 네. 중에 하나는 소거를 할 수가 소거를 있잖아요. 할 수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좀 희망적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분이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트럼프도 또 소거를 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희망의 트리거가 좋다. 지금 뭐 누가 이기냐 지느냐 이 문제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네. 누가 되든지 간에 그 문제는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소장님이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네. 사실 새 정부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 네. 뭐 앞으로 어떤 정책이든 드라이브를 잡고 갈 것이고 네. 아마 미국과의 협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인데 사실 그게 저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네. 같아요. 그러면 드라이브를 잡자마자 네. 바로 미국부터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실력 차이가 어디에서 드러날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저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잠깐 좀 가 보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좀 관세를 좀 세게 부과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비 인형값이 음. 그렇게 올랐는데 야당이 조용해요. 그거 조금 지금 들어보니까 신기하죠. 좀 신기하죠. 네. 근데 미국은 여태껏 전통적으로 아무리 이상한 일을 해도 100일 동안의 밀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전통적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이 100 일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네. 100일 동안에는 야당이 아무리 그 여당이 자기네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입을 다물어 주는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나름대로. 우리나라도 있어요. 허니문 기간이라고. 허니문 기간이 있죠. 네. 그게 이제 짧냐 기냐 우리는 이제 네. 약간의 이제 유동성인데 미국은 딱 그래서 100 일이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당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제 공격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그 상원과 하원을 잡았습니다만 결국 그 미국도 그 의원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영향력, 자신들의 선거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도 일어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일 기간에 만약에 이 트럼프를 맞받으쳤으면 우리가 밀렸을 거라고 저는 봐요. 아, 근데 차라리 벗어나서 차라리 다행이다. 벗어난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보면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뭐 보통 그렇잖아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맞을 대로 맞은 상태에서라고 본다라면 확실히 그리고 이제 결정을 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존의 협상 팀들 같으면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들을 결정을 못 내렸죠. 그래서 저는 일본보다는 참 다행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있는데 결정을 못 내린 게 못 내린 다행이다. 게 뭐 예를 들어서 막 밀어붙이면 다음 사람한테 밀어요. 다음 네, 사람한테 네. 말해요. 이럴 수 있는 건데 지금 오늘 지금 이제 나온 것들을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 반도체를 대량으로 사주겠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네. 물론 그게 자기네들 GPU가 필요해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본은 많이 내주는 것 같아요. 많이 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일본은 협상을 못 하고 있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우리랑 똑같은 관세를 또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분명 지금 우리가 놓고 있는 상황이 녹록치는 않아요. 네. 정말 태풍 한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근데 이 태풍에 우리가 침몰하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요 아이디어를 잘 짜가기 시작한다라면 분명히 저 멀리서는 희망의 불빛이 저는 보인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우리 정말 현명한 정책 당국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도 얘기하셨지만 그 대선 후보들이 다 같이 이야기했던 게 사실 우리나라의 저성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그렇죠. 문제였잖아요. 근데 우리 당장 지난 1분기에 이제 역성장을 기록을 해버렸어요. 네. 근데 이게 19개국 중에 꼴찌였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도 전 한번 진단하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역성장이다라고 보여지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경기가 성장세가 이제 많이 좀 꺾인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수출 데이터를 좀 제외한다라면 수출 데이터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가 미국의 관세에 따른 가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전반적인 GDP를 구분하는 것 중에 수출을 제외한다라면 우리가 민간과 기업들이 이제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저는 우리가 경제가 뭐 두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 하나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저성장 기조로 빠져 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경제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음. 많은 그 경제 주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태였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건 좀 예외의 상황으로 좀 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저도 이제 뭐 여러분들 만나서 이제 자영업하시는 분들 어려웠죠라고 얘기를 해보면 정말 계엄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멈춰 있었다. 이건 팩트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극심한 여론이 분리되다 보니까 시위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라든지 뭐 여행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꺾였죠. 음. 데이터들을 놓고 보면 많이 꺾인 게 숙박업, 아 그다음에 관광 주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예. 꺾였어요. 특히 숙박업 같은 경우 10% 이상 감소가 됐어요. 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다들 마음이 심란했었던 부분들이 있겠죠. 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여행만 늘어나는 그런 악순환이 좀 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바닥을 찍었다.'라고 좀 봐요. 바닥을 음. 찍었고 2 분기부터는 쪼끔 소비 심리가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인제 이것을 이제 주식 시장에서 반영하는 것들이 소비와 관련된 주식들 그러니까 이제 물론 해외에 기대서 하는 소비 말고 내수와 관련된 소비에 음. 관련주들이 쪼끔 반등세를 좀 나타내고 있어요. 음. 실적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 분기 역성장이 우리는 정말 경기 바닥을 찍는 아무래도 정말 '정치와 경제는 뭐 떼려야 뗄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이번 1 분기에 정확히 들어맞는 부분이었고 음. 고거는 구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인제 우리가 잘못하면 이게 고착화되면 안 되겠죠. 네. 고착화되면 안 되는 부분들이지만 현재 지금 대선 주자들이 이 부분을 명확히 또 보고 있는 음. 부분들이고 이것에 대한 공약을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1 번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우려는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이 고착화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봐야 네. 되겠습니다. 그 어찌 보면 소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네. 우리나라는 네. 어찌 보면 대외적 요인들로 영업 네. 실적은 괜찮은 네. 나라인데 대외 요인들로 우리가 잠깐 바닥을 쳤던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대내 요인으로. 그쵸. 대내 대내와 대외가 같이 합친 거죠. 그쵸. 예예. 그렇긴 했는데 네. 그래도 우리의 펀더멘탈에는 문제는 없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계엄 이후에 정치적으로 새로운 모습들을 해 나가는 것들을 해외에서도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제 역동성이죠. 음. 어떤 역동성을 나타낸다라는 부분들, 뭔가 새로운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 또 반도체도 삼성전자가 뒤처지니까 하이닉스가 또 치고 나가는 모습들 맞아요. 보이는 네. 것도 아니겠습니까? 또 자동차도 전기차가 조금 주춤하니까 하이브리드로 또 치고 음. 나가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또 그 외에 우리 K 콘텐츠, K 뷰티 이런 부분들이 우리 또 역동성을 또 읽어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인제 우리가 실업률 문제도 좀 높고 뭐 부정적인 면으로 보려면 그런 부분들이 한도 끝도 없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위상 음. 그리고 인제 제가 인제 사무실이 광화문에 있는데 네. 계엄 12월 달에 인제 보면 외국 관광객들이 확실히 줄어든 게 눈에 보였어요. 왜냐하면 경복궁도 있고 음. 여러 가지 인제 막 종로도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인제 주말에 이제 좀 산책을 나가 보면 어찌 보면 지금 소장님 계신 곳이 관광 수요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바로미터예요. 있잖아요. 근데 예. 최근에 보면 정말 주말에는 한국 분들 거의 없어요. 외국 분들은 음.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만큼 우리가 인제 아무래도 12월 달 같은 경우 우리가 한때 여행 금지 이었던 나라들도 네. 몇 개 위험 있었죠. 국가. 국가였었던 네. 나라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 이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음.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저 같은 경우 젊었을 때 홍콩이란 도시의 여행의 어떤 기대감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영화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 그 영화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네. '야 이 나라를 한번 가 보자.'라서 저도 처음에 여행을 홍콩을 갔어요. 첫 여행을. 음. '일본을 갈까 홍콩을 가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거나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로 오고 싶어 하는 음.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우리의 강점이 아니겠나. 희망을 갖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얘기 나와서 말인데 네. 어젯밤에요. 예. 그 기사가 났어요. 하이브가 가지고 있었던 SM 엔터테인먼트 지분 네. 전량을 중국 기업인 텐센트에서 텐센트가 다 사 버렸다는 네. 거예요. 이거 여파가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은 블록 딜로 인제 텐센트로 인제 넘겼던 네. 부분들인데 하이브가 갖고 있었던 주식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같이 있다라고 봐요. 음. 그러니까 하이브가 그전에 경영권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현금화해야 될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국내에 있어서의 업체들에게 넘기자니 이 부분은 좀 구조가 음. 복잡하고 금액도 좀 큰 부분이고 조금 그렇다라면 텐센트로 굳이 넘겼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은 그러니까요.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한알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 거고 그 아. 시장이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꼭 중국 자본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은 대부분 중국 자본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굳이 중국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것은 음. 이제 심정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우리도 뭐 삼성전자가 이번에 독일 기업에 대한 지분을 인수하고 뭐 하는 거 글로벌리 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중국 자본을 통해서 중국에 있어서의 진출이 넘어가서 음. 영업이익률이 증가한다라면 음. 근데 이게 지금 지분율이 인제 두 번째로 많은 거지만
첫 번째 많은 대주주보다 지분율이 현격히 낮기 때문에 음. 경영권에 대한 부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바는 아니다. 오히려 중국에 있어서의 하이브의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된다라면 더 수익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도가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왠지 어 중 카카오엔터로도 갈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제 우리나라의 이제 자본들에 대한 진출들이 좀 많은 거죠.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 인제 또 카카오 엔터를 통해서 또 미국에 진출하는 부분들도 있는 상태이고 근데 이것은 지금 딱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 음. 어차피 글로벌 자본이라는 게 서로 엮이고 엮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제 그 네이버의 라인 음. 사태처럼 네. 일본에 인제 쪼끔 경영권이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영권을 누가 갖느냐.'라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음.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는 음 거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 이번에 그 관세 협정과 관련해서 그 미국의 US 스틸을 좀 인수하는 부분들로도 들어가는 거 음음. 아니겠습니까? 결국 US 스틸이라는 것은 미국의 상징인데 결국 신일본 제철이 이번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음. 부분들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우리가 중국에 대한 거부감만큼 네. 그 자본에 대해서는 진짜 돈은 이게 누구 돈인지는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저성장 국면을 벗어날 만한 어떤 장치들인데요. 네. 그게 이제 한은의 네. 기준금리잖아요. 근데 하필 또 오늘 발표 날이에요. 네. 다들 좀 '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가장 큰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아직 방송 나오기 직전이어 음. 가지고 예. 근데 꼭 이번에 내리든 안 내리든 기조는 하향 기조로 갈 것 같아요. 어쨌든 예. 좀 금리 상태가 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어떤 격차를 생각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금리 인하가 올해 많으면 두 차례, 음. 적으면 한 차례 정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1.75% 포인트 금리 격차가 있는 상태이기 음. 때문에 이것을 인제 어떻게 조절하느냐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금리를 인하할 때는 단순하게 금리 격차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봐야 돼요. 맞아요. 네.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인제 원화 약세가 음. 되는 요소인데 최근에 우리 환율이 1,400원 밑에 있으면서 워낙 강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금리를 좀 내려도 음. 좀 여력은 좀 있다라고 보는 건데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식적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쪼끔 경계를 합니다. 뭐냐면 원화가 강세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것이야. 음. 원화가 강세면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도 돼라고 보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원화 강세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네. 원화가 왜 강세냐라고 본다라면 우리나라 체력이 강해서 좋다라고 보면 당연히 그거는 원화 음. 강세가 되는 거죠. 차영주가 지금 몸무게가 거의 세 자리에 육박하고 있는데 화면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제가 건강해져 가지고 몸무게가 좀 살이 좀 빠진 것처럼 보인다. 음. 이건 좋은 거죠. 네. 근데 제 옆에 마동석 같은 분이 와 가지고 "마동석 대비 차영주가 좀 살이 빠져 보인다." 이거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그런 거죠. 음. 달러가 워낙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워낙 강세인 것처럼 보이지 네. 차영주가 살을 뺀 게 아니라 마동석이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단순하게 환율 문제 갖고 결정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1,470 원이 1,380 원까지 급격히 내려온 부분들이 달러 대비해서 움직였던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오늘 또 방송 들어오기 전 보니까 또 엔화가 약세여서 또 음. 달러가 또 뭐 이런 움직이는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봐요. 달러 인덱스에 따라서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게 안정이 될 때까지는 외국인들도 쉽게 못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들어오고 있는 아. 이유고. 그래서 고런 상대성을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원화 강세 이꼬르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차용주가 스스로 살을 빼는 거예요. 스스로 음. 살을 빼지 않고 비교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럼 비교라는 것은 마동석이 사라지면 차용주가 다시 뚱뚱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때문에 외국인들이 쉽게 못 들어온다 이렇게 정리 음.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바로 그 달러원 환율 네. 여쭤보려고 했는데 진짜 갑자기 우리 그 원화가 되게 강세를 네. 띠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도식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네. 도식적으로 가면 '어 수출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쪼끔 앞서 우리가 환율에 대한 외국인 투자보다 수출은 쪼끔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건 네. 바로바로 찍히는 거니까. 네. 바로바로 찍히는 거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좀 약화되는 부분들은 좀 음. 있죠.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데 그게 이제 구조적이냐 아니면 이게 일시적이냐라는 부분들은 아직은 좀 세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음.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서 음. 다시 인제 그 어 워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게 된다라는 부분들이면 우린 더 금리를 또 낮추면서 그걸 맞춰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수출 기업들은 쪼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리 우리가 수출을 좀 많이 해 놓은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음. 지금 분기는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음. 분기는 넘어갈 수 있는데 관세에 대해서 또 아직까지 이제 수출 데이터들이 좀 급격히 드러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 부분이 구조적으로 돼서 3 분기로 넘어가면 수출 기업은 좀 어려울 수 있다. 고렇게 아. 3 분기까지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우리나라의 그 성장률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지 않나요? 수출이 딱 건드려져 버리면?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음음. 환율이 10%씩 변한다. 음. 10%가 아니라 7-8%씩 변한다. 이거는 엄청난 데미지가 그러니까요. 뭐 있는 하루에 부분인데 100원 막 이렇게 차이 그러니까 나니까. 옛날에는 뭐 전 단위로 움직이고 원도 아니고 전 단위로 움직이던 것이 지금 몇백 원 뭐 네. 이러니까 네. 어마어마한 부분들인데 글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출 기업들이 해지라든지 이런 음. 부분들은 이제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이게 1,300 원대 초반까지 오거나 다시 뒤로 후퇴하거나라고 한다라면 수출 기업들이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구조적으로 1,500 원은 안 가고 1,480 원에서 1,400원 부근까지 온다라면 이거는 해지 능력 갖고 음. 충분히 음.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다 음. 지금까지는. 네. 그렇게 봐야 되겠고 또 우리가 또 다행스럽다라고 표현하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은 주요 수출 기업들이 지금 이제 반도체를 음. 제외하고 주요 수출국에다가 공장들을 많이 지어 놨어요. 특히 음. 인제 미국 이제 우리가 그 미국에서 인제 아이오닉 시리즈가 인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네시스도 인제 쏟아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단순하게 이런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과는 쪼끔 다를 수 음.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반면에 항공사들은 좋죠. 항공사들은 좋죠. 뭐 이런 그러네요. 부분 뭐 예. 리스료라든지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들 다 달러로 결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대한항공이 LA 날아갔다가 LA에서 한국 올 때는 거기서 기름 채워서 와야 네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좋으니까 음. 서로 상대성 원리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막대하게 수입하고 있는 원유에 대한 부분들 이런 음. 부분들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은 좀 어렵긴 해요. 음. 하지만 나라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데미지를 입힐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다 그렇죠. 기브 앤 정도로. 테이크로 봐야죠. 네. 네. 그리고 오늘 발표한 5월 기업 체감 경기가 네. '석 달 연속 개선됐다.'라는 좀 기분 좋은 뉴스도 있긴 네. 있었어요. 이거 좀 우리가 이제 분석해 주세요. 예 우리가 체감 경기에 대한 것들이 인제 그 지표 데이터를 나오는 건데 체감이잖아요, 체감. 네. 체감인데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잖아요. 음. 그게 워낙 어려웠었기 때문에 나오는 이제 기저 효과일 수도 음.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경제에 있어서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보통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실직 상태로 들어갈 거다.'라고 하면 지금 지갑을 열을까요? 닫을까요? 당연히 닫죠. 닫죠. 예. 근데 내가 앞으로 승진하거나 아니면 보너스가 나올 거야라고 하면 지금 지갑이 없더라도 땡겨서라도 쓰죠. 그쵸. 땡겨서라도 쓰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많은 경제 주체분들께서 우리가 계엄 사태라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맞이한 이후에 이게 이제 회복되는 국면에 이제 음. 포커싱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선거도 이제 확정이 됐고 그런 부분들을 해서 '앞으로 이제 경제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음. 거고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는 1 분기 때 음.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하게 수출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관세 이전에 이제 물건을 좀 가져가자라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좀 뭔가 좀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네. 미국이 조금 활성화되는 듯한 느낌이네. 이런 것들이 반영된 수치가 아니겠나. 제가 음. 인제 구체적인 것은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많은 경제 주체들이 그렇게 느낀다라면 그들이 인제 두 가지 방점으로 놓겠죠. 투자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네. 나아질 거면 야 우리가 기계 새 거 들여서 물건 좀 찍어내야 될 수도 있는 거 음음. 아니야?'라는 부분들이 좀 일어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대출이 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 음. 선순환 또 금리도 내려간다며 네. 그럼 변동성으로 우리가 변동금리를 받으면 우리가 지금 좋은 거 아니야? 그 자체가 그 심리로 인해서 실물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순환이 돈이 인제 예. 돌기 돈이 시작하고. 돌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외부적인 변수 그러니까 정책적인 변수가 아니라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한다라든지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간다라면 저희 아내가 맨날 얘기하는 냉장고도 좀 바꿔 줄 수 있는 것 같고 그쵸. 뭐 에어컨도 하나 바꿔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경제가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가족들과 외식도 좀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온 것은 우리나라 경제를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제 좀 너무 희망적인 부분들로 차영주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인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다른 경제
주체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음.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 물러설 곳이 없다라는 얘기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저효과라는 부분들은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물러설 게 없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정말 선순환 구조로 끌어올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인제 그 경제 결정권자와 인제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싶죠. 네. 자 보통 새 정권 초기에는 우리가 정책주에 관심을 많이 네. 갖잖아요. 어떤 것들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제 정책주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소위 인제 증시격언의 그 "정부 정책과 맞서지 말아라."라는 부분들인데 이 정책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카테고리가 맞는 것들이 있어요. 겹치는 것들. 겹치는 거 10대 예예. 공약 예. 중심으로 봤을 때 10대 공약 중심으로 봤을 때 일단 처음에 경제를 하자. 네. 그다음에 인제 어려워져 있는 바닥 경제를 살리자. 음. 그다음에 증시를 우리가 좀 활성화시키자. 자산 네. 증식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자. 음. 그다음에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자. 요 네. 5개 카테고리가 약간의 인제 부분들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이면 민주당에서는 세종시 음.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GTX 이런 네. 건설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지역적인 거니까 빼더라도 5가지 공통점들을 우리가 나타내게 본다라면 정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저출산 음. 문제라든지 인공지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게 정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 테마주다라고 하면 정치 테마와 정책주는 다릅니다. 네. 정치 테마는 어떤 특정 인물 테마 그다음에 인제 공약 음. 이런 부분들인데 공약 이행률 한번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거 정부가 어땠는지? 과거 정부 공약 이행률이 뭐 택도 없이 낮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경실련에서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경실련에서 나온 데이터가 있는데 DJ 때부터 나왔는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어바웃으로 말씀드릴게요. DJ 정부 시절에는 20%가 안 됐어요. 근데 음. 그때만 하더라도 이념적인 부분들이 강했었던 음. 부분들이라고 예들어서 얘기를 하겠죠. 그 뒤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요 시절을 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빼면 공약 이행률이 거의 40%에서 50% 사이예요. 우와. 꽤 높네요. 꽤 생각보다 높아요. 높네요. 예. 더군다나 경실련에서 체크를 한 거기 때문에 더 꼼꼼히 봤을 더 꼼꼼히 텐데. 봤을 때죠. 굉장히 높았어요. 문재인 정부 때도 또 20%가 좀 안 돼요. 근데 아. 그게 인제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다라고 보는데 하나는 갑작스럽게 정부가 구성이 됐었고 그쵸. 예 어 인수위 없이 바로 영업소가 예. 됐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터졌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인제 그거는 좀 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예. 나머지 공약 이행률이 40%에 육박했다라고 보면 음.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음. 정말 공약이 빌공약이다라고 인제 애들러서 얘기를 하지만 나름대로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내놓은 것들 중에 적어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30%는 할 할 것이다.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더군다나 둘이 공약수가 있기 때문에. 예. 공약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것이 정책화될 것이고 그럼 빠르면 6월 말이나 7월 초에 정책화되겠죠. 왜냐하면 음. 국무위원들이 선임이 되고 국무위원들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나서 국무위원들이 인제 아젠다를 설정하고 인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 5가지 부분에 음.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에 대한 부분들 한번 좀 봐야 된다라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우리가 추측이다라고 저는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죠. 좀 지혜롭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도 네. 아직 늦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예. 어쨌든 겹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지혜롭게 잘 선정을 하셔서 네. 종목 투자를 하시거나 ETF 투자를 하시거나 그렇죠. 하시면 지금도 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번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중에는 "우리 주식 살리자."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우리 네. 주식 살리자라는 부분들을 보면 동학개미운동 이후에 결국 이제 유권 어디에 표가 많이 있느냐라는 부분들로서 인제 우리가 애들어서 표현할 수 있겠는데 동학개미운동 이전만 하더라도 저도 인제 증권사 출신입니다만 어디 가서 주식한다 저는 인제 직업이 그렇지만 뒤에서 주식한다는 얘기를 대놓고 못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인제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표가 거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쪼끔 방향은 달라요. 그러니까 인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5천 시대를 네. 열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국민들의 자산 증식에 힘을 음. 쓰겠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한쪽과 이쪽은 조금 법이라든지 디테일은 좀 다르지만 그런 부분들에 신경 쓰게 된다라면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증권주를 그렇게 외치고 다녔는데 네. 왜냐하면 3,000 포인트 갔을 때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 갔을 때 증권주가 몇 프로 올랐는지를 보니까 네. 그때 당시에 종목을 얘기해도 될까요? 어차피 이제 네 지난 네. 거니까. 예. 괜찮아요. 키움증권이 3 배가 올랐고요. 미래에셋증권이 2 배가 올랐어요. 우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결국 인제 증권사들이 단순하게 수수료 수입만 되는 분들이 아니라 증시가 활성화되면 예. 증권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많거든요. 여러 가지 음. 부분들을 놓고 보면 그래서 최근에 증권주들이 많이 퍼포먼스를 이미 보였어요. 아 그래요? 이미 보였어요. 그러니까 에이. 저를 한 두어 달 전에 부르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네. 어쨌든 보이긴 했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 지금 인제 만약에 5,000 포인트 간다라면 동학개미 운동 당시에 포모 현상 그다음에 인제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얘기해서 막 끌어올렸던 주식 말고 네. 어떤 것들이 가치 평가를 받으면서 올라갔느냐라고 본다라면 투자 아이디어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고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똑딱딱딱 보여요, 딱 보면은.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증권주들 음. 좀 그렇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인제 박스피라고 갇혀 있었던 대형주들 음.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데 단 한 가지 경제 상황이 좀 바뀐 것들은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 그때 당시에 너무 높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반도체 음. 그다음에 인제 플랫폼 요런 것들은 이제 바뀌었죠. 반면에 지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뭐죠?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 요런 어. 것들은 새로운 모멘텀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들이 신성장 추가해 동력들은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반도체라든지 플랫폼이 신성장 동력이었죠. 그땐 음. 플랫폼만 외치고 다녔죠. 2차전지, 그쵸. 2차전지만 외치고 다녔죠.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뭐죠? AI. AI와 관련된 부분들. AI 쓰시잖아요. 네. 인공지능 쓰시잖아요. 엄청 잘 저도 써요. 씁니다. 오늘 아침에도 글을 하나 쓰고 오는데 과거 데이터들을 좀 참조를 그거를 많이 했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거기에 돈이 몰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 오픈 AI가 일본에 사무소가 있고 싱가포르에 사무소가 있는데 한국에다 왜 사무소를 떠낼까요? 어 지리적으로 보면 뭐 대만 정도에 내는 게 좋을 텐데 한국에 낸다라는 것은 무슨 그만큼 의미예요? 예? 무슨 의미예요? 그만큼 우리가 오픈 AI 수요가 글로벌이 굉장히 높아요. 어. 높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고급 인력들이 많은 거죠. 그렇기 음. 때문에 대만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만 TSMC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본에 있더라도 바로 옆에다가 어떻게 보면 그런 기업 그런 그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 지사를 아시아에 한두 군데 정도 놔두거든요. 일본에 놔두든 한국에 음. 놔두든 홍콩에 놔두든 싱가포르에 놔두든 그렇게 하면서 다 커버를 하는데 왜냐하면 비행기 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뭐 홍콩 기준으로 본다라면 뭐 서너 시간으로 다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음. 인제 그런 분들 몇몇 지인들 보면 그냥 뭐 매일 비행기 타는 게 일상이에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음. 있는 당일 그것도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다가 그 지사를 만든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일본에도 만들고 한국에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건데 지금 당일 그 출장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 낸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 대한 그 오픈 AI가 보는 눈이 음. 굉장히 좋다. 그럼 음. 오픈 AI와 우리가 협업하고 있는 기업이 있죠? 우리나라의 하이닉스였나요? 카카오죠. 카카오. 예. 아. 그러니까 카카오가 이 녹화일 기준으로 이렇게 주가 퍼포먼스 좋은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쉬운 투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검색 한 5분 10분 정도만 한다라면 그리고 그것의 흐름들을 본다라면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무엇을 사야 되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피터 린치가 얘기한 우리가 인제 월가의 영웅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종목들을 음. 찾아라. 그리고 음. 내가 잘 아는 종목들을 찾아라."라고 해서 "나는 AI를 잘 몰라."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안 써 네. 봤어." 네. 그러면 굳이 AI 하실 필요 없어요. 음. 저처럼 먹는 거 좋아하면 먹는 것만 사서 해도 삼양식품, 그러니까 불닭볶음면. 오리온 뭐 네. 이런 거 뚱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만 투자해도 수익률 좋거든요. 그렇게 음. 보시면 되지 않나 싶네요.